1점이라도 높일 수 있다면은 메달의 색깔을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부는 경기장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경기장 바깥에도 이름 없이 버텨온 또 다른 국가대표들이 있습니다. 오늘 승리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야구공 하나에는 몇 개의 실밥이 있을까요? 정답은 108개입니다. 그 작은 실밥 하나하나가 공의 회전수와 궤적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죠. 타자와 투수의 승부를 가르는 0.01초 안에도 이렇게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현대 스포츠에서 과학은 옵션이 아닌 필수입니다. 전략이 되고 무기가 되죠. 광주 양궁 세계 선수권 대회가 열리는 현장. 궂은 날씨에도 경기가 한창입니다. 파리 국제 대회의 히어로 임시현 선수도 보이네요. 하지만 여기는 진천. 진천에서 광주 대회가 열린다고요? 지금 이제 9월에 있을 광주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를 대비해서 이제 진천 선수촌에서 1차 스페셜 매치를 진행했어요. 이제 아무래도 양궁은 좀 조용하게 운동을 하고 또 편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막상 결승 무대에 올라가거나 좀 관중이 많은 상황에서는 선수들이 긴장을 하거나 좀 위축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대비해서 이제 실제랑 흡사하게 세트를 만들어 놓고 적응할 수 있게 하는 훈련이에요. We'll be all for the final set of the women. Represent 3-hour archery harder than the win of gold in Olympics. Watching one. 예, 세를 좌우합니다. 김우진. 김우진은 9점이에요. 김우진이 9점을 쏘면서 아무래도 세트장 자체가 현장과 거의 한 90% 정도 일치하게 만들다 보니까요. 그 선수들이 경기에 들어가서 메인 세트장에 들어갔을 때 거부감이나 위압감을 좀 받지 않는다는 거, 그런 거에 좀 큰 장점을 느낍니다. 우리나라 양궁 대표팀이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오늘 아주 특별한 곳을 찾았습니다. 바로 축구장입니다. 축구장과 야구장을 넘나든 훈련. 파리 국제대회를 앞두고는 생강변 양궁장을 닮은 남한강변에서도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10연패를 지킬 수 있었죠. 심지어 식당과 화장실까지의 걸음수를 셌다는 이야기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승리의 뒤편엔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자동차 회사가 오랫동안 후원도 해오고 있죠. 자동차 제조 기술과 맞닿은 정밀공학이 양궁에 접목되며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어냈는데요. 양궁 경기에서 선수들 심박수를 재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양궁 경기 중에 선수들에게 어떤 부착형 장비를 달 수 없기 때문에 원격 카메라로 얼굴을 촬영을 해서 색상 신호를 추출을 해서 그걸로 심박수를 추정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습니다. 카메라는 얼굴을 비췄지만 심장의 박동까지 읽어냅니다. 그 리듬의 변화가 승리의 방향을 바꾸죠. 이 심박수가 그런 어떤 집중력을 절대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는 되지 못하지만 그래서 평소에 어떤 심박수와 좀 약간 컨디션에 변화가 생겼을 때 심박수를 비교해 보면은 이 선수가 이제 평소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구나 혹은 뭔가 좀 달라진 점이 있구나 이런 거를 판별하는 척도로는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과학기술이 스포츠 경기력 향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냐, 얼마나 미쳤냐를 데이터로 뽑아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1%라도 선수들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단 1점이라도 높일 수 있다면은 그게 메달의 색깔을 바꾸고 또 못 딸 메달을 또 딸 수도 있게 해주고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좀 지원하고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양궁 선수들은 대회에 나갈 때 자기가 쏠 화살을 직접 챙겨갑니다. 수백 발 중 가장 믿을 수 있는 화살로 승부에 나서기 위해서죠. 보통 선수들이 훈련 나가기 전에 본인이 이제 경기에 가지고 나갈 화살들을 이제 잘 모이는 화살을 선별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쏘다 보면은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 있어서 정확하게 동일하게 쏘는 기계를 개발을 했고요. 이걸 통해서 잘 모이는 화살로 이제 실제 대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이는 화살이지만 막상 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다른 화살들은 거의 동일한 지점에 이제 탄착군이 형성이 됐는데 이 화살은 살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차이가 되게 많이 나죠. 정말로 더 자세하게 보면은 이 모이는 화살들끼리도 약간의 탄착군이 좀 있어요. 그게 한 불과 몇 센치에 불과한데요. 그 1mm, 1mm마저 잡아서 더 잘 모이는 화살을 선별해서 나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도 우리가 이 기계로서 잡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활을 쏘는 기계는 단순히 수고를 덜어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때론 선수의 역할까지 대신하죠. 야외에서 선수들이 쏘는 것과 동일하게 0점을 조절하고 바람을 읽은 뒤에 그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오조준하는 기능까지 고려가 되어 있고요. 평균 9.6점 이상의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아주 정밀한 장비입니다. 훈련 상대를 대신하는 슈팅 로봇. 오늘은 국가대표 이우석 선수가 시합을 요청했습니다. 항상 긴장됩니다. 실제 해외 선수랑 붙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우석 선수가 활시위를 당깁니다. 슈팅 로봇도 기세 좋게 당기는데요. 이세돌과 알파고를 잇는 세계 대결. 한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접전이 펼쳐집니다. 결과는요? 29점으로 동점입니다. 잘 쏘네요. 저 친구. 컨디션이 좋으신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이제 긴장감 같은 게 아예 없다 보니까 제가 10세기를 쏘면은 보통 다른 선수들은 압박감을 느끼기 마련인데 이런 압박감이나 이런 거 없이 쏘다 보니까 반대로 이제 그런 압박감이 들어왔을 때 이제 이겨내는 게 이제 가장 큰 것 같아요. 선수로서. 스포츠 과학이 더 깊숙이 스며든 현장. 그곳을 함께 살펴볼 특별한 동행이 있습니다. 배우 이상엽 씨입니다. 스포츠의과학센터. 우와. 시설이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여기가 우리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이 체력 단련을 하기 위한 공간이에요. 근데 저 태극기가 되게 심장을 요동치게 만드는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선수들에게. 여기는 지금 훈련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잠깐 들어가서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하체에 장애를 갖고 있는 선수들이 팔과 어깨 힘만으로 속도를 겨루는 휠체어 육상. 이게 경기용 육상 휠체어인데요. 특징이 바퀴가 우선 3개고요. 이게 바람 저항이나 무게 밸런스 생각해서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자, 후 됐습니다. 자, 할게요. 훈련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뭔가 되게 기계도 많이 차시고 산소호흡기 같은 것도 차고 계신데. 네네. 예. 육상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 심폐 체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심폐 체력을 평가도 하고 또 그 훈련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여기 위에서 네네. 하시는 건가요? 대형 트레드밀인데요. 오. 우리 장애인 선수들을 위해서 이제 제작된 이제 거의 특화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오르막도 설정할 수 있고 내리막도 설정할 수 있고 그런 기능들을 다 할 수 있는.
선수별로 훈련의 기준을 세우기 위한 작업. 속도를 높이며 심박과 호흡 변화를 실시간으로 측정합니다. 3, 2, 1 빨라집니다. 심폐기능의 최대치 한계까지 끌어올립니다. 5, 4, 3, 2, 1. 자, 리커버리 끝까지 타주세요. 끝까지. 몸의 한계치를 정확히 측정하는 과정. 선수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은 본인의 한계치를 모르고 나서 프로토콜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 선수가 과부하가 와서 부상의 위험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측정을 해가지고 그 선수의 한계치를 보고 거기서 더 오버 트레이닝이 되지 않게끔 설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선수의 훈련 영상도 분석합니다. 선수의 움직임과 밸런스를 정밀하게 진단하는 데 활용하는데요. 김정범 선수 같은 경우는 저번에 1차로 측정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도 지도자분께서 이 좌우 밸런스가 좀 안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분석 결과를 보니까 저번보다는 좀 좌우 밸런스가 좀 더 맞게 나타나서 어떤 훈련 효과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결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런 과학적인 훈련을 받고 이랬을 때 차이점 같은 거? 네, 제가 400m가 주종목인데 이 4달 동안 합숙 훈련을 하면서 2.5초가 줄었어요. 이게 이 400m에서 0.1초가 엄청 큰 숫자거든요. 그런데 2.5초나 줄일 수 있었던 거는 이천 훈련원에서 지원해 주신 덕분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고지대 훈련을 할 수 있는 데니까 여기는 이제 산소가 좀 결핍이 되어 있죠. 여기 안에는 산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질소를 주입해서 산소 농도를 15% 이하로 낮춥니다. 그러면 해발 2000m 이상의 환경과 비슷한 조건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런 환경에서 훈련하면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이 높아져 고지대 적응력과 지구력이 향상됩니다.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죠. 제가 이제 멕시코랑 이란 이렇게 2개 있었는데 이제 그 나라에서 처음 운동하고 이러면 호흡이 잘 안 트이거든요. 그런데 11일 동안 두 대회를 치렀는데 1등 하나, 2등 하나 이렇게 하면서 성적도 잘 나고 지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스포츠 과학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MSG인 것 같습니다. 메달을 따게 할 수는 없어요, 스포츠 과학 지원이. 근데 메달의 색깔은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0.001초 또는 순간적인 판단력, 집중력 그런 것들이 좀 과학이 조금 가미돼서 좀 그런 색깔을 변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수 한 명을 국제대회에 출전시키기 위해선 과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까요? 2020년 도쿄 국제대회를 기준으로 보면 선수 한 명의 출전에 투입된 평균 비용은 약 15억 원이 넘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경기 운영, 숙박, 장비, 시설 이용 등 국가 차원의 다양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선수 개인이 직접 부담하는 훈련비, 재활비, 생활비 같은 실질적인 비용도 적지 않습니다. 국가대표를 향한 길 위에서 매일같이 땀을 흘리는 선수들.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날선 집중력으로 오늘도 칼끝을 예리하게 다듬은 선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최고에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조지연입니다. 작년과 올해에 이어서 국가대표 선발전 2연패로 세계대회에 가서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3년 뒤 LA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출전해서 메달을 따는 게 지금 목표예요. 주연이의 주종목은 플레레. 펜싱 3가지 종목 중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죠. 하지만 고향 대구에서 시작한 주연이의 첫 펜싱이 플레레였습니다.
취미로 잡은 칼이 삶의 중심이 됐죠. 취미로 이렇게 하다가 더 전문적으로 하고 싶어서 부산에서 중학교 1학년, 2학년을 보냈고 대구 경북 쪽에는 펜싱을 따로 배우는 학교도 없어서 지금 전북 제구까지 오게 됐어요. 펜싱을 하기 위해 대구에서 전북까지 창단 멤버로 합류했습니다. 무릎은 피로골절인 것 같고 햄스트링은 한번 완전 심하게 파열된 적이 있어서 재활을 오랫동안 했었어요. 우리 지연이뿐이 아니라 다른 펜싱들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리가 앞을 나가면서 무릎을 충격을 주기 때문에 이 무릎 부상이라는 걸 안고 가야 되는 거죠. 자기가 이겨내야 되고. 어릴 때부터 이어진 긴 타지 생활의 외로움, 그리고 부상에 대한 부담 속에서도 주연인 오늘도 묵묵히 훈련에 매진합니다. 잘했는데 호흡도 좀 낮겠어 이번에. 하지만 주연이 앞에는 또 다른 고민이 있습니다. 펜싱은 장비가 많이 필요한 종목. 칼만 해도 여러 자루가 필요합니다. 시합 나가서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예비용으로 많이 근데 블레이드 이거 하나 이게 이 날만 30만 원이에요. 구부러지는 거라서 잘못 찌르면 바로 부러져서 바로 갈아줘야 돼요. 신발도 한 25만 원 사이에서 3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계속 칼을 잡다 보니까 뭐 이런 데나 뭐 이런 데 계속 벌어지면서 구멍이 뚫려서 바꿔줘야 돼요. 펜싱은 장비 무게만큼 비용 부담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소모품 장비값에 2달에 한 번 볼로 드는 대회 참가비까지 만만치 않죠. 주연이에게 깜짝 손님이 방문했습니다. 주연이도 발견하고 배시시 웃는 걸 보니 반가운 손님인가 봅니다. 딸이 여기서 이제 운동하고 있는데 휴가 내고 잠깐 딸 얼굴 이제 자주 못 보니까 한번 보러 왔습니다. 주연이 뒤엔 늘 자신을 믿고 응원해주는 든든한 지원군, 아버지가 있습니다. 조금 부담이 조금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학교에서 운동을 전문적으로 한다고 해서 또 개인 레슨을 안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밖에서 주말에 또 레슨 받는 학생들도 있고 그 외에 또 재활치료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부모 중 한 명은 아이 뒷바라지를 위해 일을 포기해야 합니다. 펜싱뿐 아니라 많은 종목이 겪는 현실이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축구화가 진짜 정말 한 켤레를 신으려고 하면 지금에서 한 3만 원? 그것도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금액이었지만 지금은 축구화 하나 사려고 그러면 30만 원이에요. 예전에는 정말 배고프고 가난한 선수들이 운동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경제적으로 밑바탕이 되는 그런 친구들이 전부 다 하는 그런 스포츠라고 저는 지금 느끼고 있어요.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요즘에 이제 스킬 트레이닝 아카데미 센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따로 사실은 나가서 배우는 경향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거 그러다 보니까 뭐 어찌 보면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경우에는 특정 종목을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행히 주연이는 펜싱 유망주로 기업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후원 덕분에 마음 편히 운동에 집중할 수 있었고 세계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죠. 프로 스포츠의 경우에는 이제 많은 자본이 투입이 되고 팬들과 미디어의 관심이 이제 집중이 되고 있는 반면에 아마추어는 이제 그러지 못한 게 이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균형적인 스포츠 구조를 조금이라도 좀 균형적으로 보조를 맞추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마추어 쪽에 조금 더 관심을 두는 이유가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좀 더 확산이 돼서 아마추어 선수들, 특히 이제 어린 선수들한테 이 훈련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좀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조금 더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계를 향해 칼을 겨눈 선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자 사브르 국가대표 전하영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파리올림픽에서 여자 사브르 최초로 단체전 은메달을 목에 걸게 됐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사브르 그랑프리에서 우승을 하게 돼서 세계 랭킹 1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세계 1위도 훈련비 부담에서 자유롭진 않았습니다. 중학교 때는 학교 재정도 제 기억엔 좋지 않았어서 선배 언니 오빠들이 입던 좀 허른 옷들 입고 칼도 아껴 쓰고 그랬던 것 같고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자비로 그 장비를 구입해야 됐는데 고등학교 시합에서 입상을 하면은 상품 교환권을 줬었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부담이 덜하시게 더 열심히 해서 장비 교환권도 타고 했던 것 같아요. 모든 종목이 그렇듯 펜싱 역시 다양한 상대를 만나 겨뤄볼수록 기량이 쌓이기 마련입니다. 전하영 선수를 세계 정상으로 이끈 건 수많은 대회의 경험이었습니다. 국제 무대를 누비며 실력을 키운 그녀. 이제 세계를 제패하는 선수로 성장했죠. 어린 선수들이 경험이 없고 당황해서 실력의 반도 못 보여주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계속 뭔가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면 저 같은 선수가 이제 조금씩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펜싱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 기업이 2004년부터 매년 서울에서 국제대회를 열어왔습니다. 선수들이 세계와 맞설 기회를 만들어 온 거죠. 홈이니까 확실히 응원이 다르고 또 저희가 땄을 때 응원 때문에 시너지? 좀 이런 게 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세계 무대를 한국에서 만난다는 건 선수들에게는 큰 기회입니다. 익숙한 환경에서 국제 감각을 키울 수 있죠. 일단 서울에서 그랑프리를 하면은 한국 선수가 20명이 나올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대표팀이 아닌 12명의 선수가 국제대회 경험을 한다는 것 자체도 일단 너무 큰 경험이고 그 시합을 다 보러 어린 친구들이 많이 오잖아요. 세계적인 선수들이 뛰는 걸 눈앞에서 보는 것도 엄청나게 큰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제대회 경험을 쌓다 보니까 한국은 팔로 하는 팔 펜싱이 아니라 발로 하는 발 펜싱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데이터로 얻게 된 거죠. 이랬을 때 어떤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러면서 사실은 펜싱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고요. 기업의 스포츠 후원 역사는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작은 1981년 88 서울국제대회 개최가 확정되자 한국은 말 그대로 사활을 걸고 준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남은 과제가 있었는데요. 한국 스포츠가 88 대회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도대체 어떤 게 필요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재원 확보인데요. 정부 차원에서 사실은 많은 돈을 여기에다가 투입할 수는 없을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의 도움을 받는 게 현실적으로 맞겠다. 그렇게 한 기업이 한 종목씩 맡아 후원하게 됩니다. 고교 시절 레슬링 선수로 활동했던 고 이건희 회장은 레슬링 협회 회장으로 16년간 약 300억 원을 썼다고 하죠. 양궁 선수단의 빼어난 실력에 감탄한 정몽구 회장은 대를 이어 지금까지 양궁을 후원하고 있고 복싱을 사랑한 김승현 회장은 15년간 연맹을 이끌었습니다. 여러 기업들의 후원 덕분일까요? 88 서울 국제대회에서 대한민국은 종합 4위를 차지할 정도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기업이 도맡아서 내가 책임지고 하는 시대에서 지금은 대기업들의 사회공헌 모델로 상당히 바뀌지 않았나. 스포츠 종목에 대한 후원이요.
그리고 조명 밖에서 오늘도 꿈을 향해 달리는 한 선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근대오종 국가대표 신수민입니다. 저는 그 2023년도에 세계 청소년 시합에서 U17, U19 부분에서 개인전 금메달을 땄어요. 근대오종은 펜싱, 수영, 장애물, 사격, 그리고 달리기까지 5종목을 하루 만에 소화하는 극한의 체력과 정신력이 필요한 경기입니다. 근대오종의 매력은 일단은 종목이 다양하고 볼거리가 많다는 게 또 매력이고, 이제 힘든 점은 종목이 많아서 또 할 게 많아서 힘든 것 같아요. 5배로 힘든 거예요? 네. 근대오종 신수민 선수의 하루는 어떨까요? 여섯 시부터 수영이 시작해서 이제 7시에서 7시 반까지 하는데, 저희는 종목이 많다 보니까 이제 새벽 훈련을 꼭 해야지 이제 나중에 다른 종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신수민 선수 바로 수영 훈련을 하지 않고 눈치만 보는데요. 제가 실업팀이 LH인데 LH가 훈련장이 따로 없어서 서울체육고등학교에서 같이 하고 있어요. 훈련장이 없어 마음껏 물살을 가르며 훈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5종목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국내에 몇 개 없기 때문이죠. 제일 큰 문제가 수영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복합장, 그 다음에 펜싱장, 이거를 갖추고 있는 일반 시설이 없어요. 네, 그걸 유일하게 갖추고 있는 데가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훈련할 시설조차 부족한 근대오종. 이런 비인기 종목의 현실은 결국 선수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훈련 여건이 안 갖춰져 있으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접해보질 못하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학교 3학년이 거의 40명을 넘지를 못해요, 거의. 훈련해야 할 종목이 많은 것도 인기가 없는 이유 중 하나일 겁니다. 아직 지금 이제 수영 하나 한 거고, 이제 종목이 많기 때문에 지금 육상하고 펜싱하고 장애물까지 그냥 뭐 맨날 하는 거라서 힘들지만 그냥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신수민 선수도 처음부터 근대오종을 했던 건 아닙니다. 중장거리 육상 선수였다가 육상부가 해체되는 바람에 평소 관심 있던 근대오종을 하게 된 건데요. 장소가 또 많다 보니까 이제 가끔 훈련할 데가 없을 때도 있고, 이제 다른 부가 쓰고 남은 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한 것 같아요. 훈련은 계속 이어집니다. 아무래도 종목이 5가지라서 짐이 많은 것 같아요. 근대오종 선수들은 펜싱 장비뿐 아니라 5종목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부담도 고스란히 5배가 되죠. 저희 종목이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5가지를 다 해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능력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몇 명은 있었습니다. 그런 선수들을 봤을 때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드디어 훈련이 모두 마친 걸까요? 이제 장애물 이제 집에서 가서 장애물 하려고요. 집에서 장애물을 해요?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집 2층에 마련된 개인 장애물 훈련장. 2028년 LA 국제대회부터는 근대오종의 승마 종목이 장애물 넘기로 바뀝니다. 아빠가 장애물 연습하라고 이렇게 집에 장애물 설치해줬어요. 새로 생긴 장애물 종목은 훈련할 곳이 아예 없는 상황. 집을 개조해 훈련장을 만들어 줄 수밖에 없었답니다.
다른 외국 선수들은 전부 다 이렇게 시설이 다 돼 있거든요, 외국은. 중학교 때부터 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고등학교도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것이 좀 나라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수민 선수는 유망주로 한 기업의 후원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 환경은 여전히 혼자 감당하기엔 버거운 현실이죠. 아무래도 근대요정이 비인기 종목이기도 하고 이제 일반인 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래도 저는 이제 근대요정을 좋아하고 잘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근대요정을 더 열정 있게 더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한국 프로 스포츠 중에서도 축구는 비교적 체계가 잘 잡혀 있습니다. 1부와 2부 승강제, 그리고 유소년 육성 시스템까지 운영되며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죠. 하지만 이런 구조를 갖춘 종목은 많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실업팀은 좁은 무대에서 버티고, 심지어 아이스하키는 국내 실업팀이 단 하나뿐입니다. 비인기 종목일수록 선수들에게 기회는 더욱 희박해집니다. 고3 학생이 8명이고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2명, 1학년 학생이 6명입니다. 내년에는 그럼 좀 입학 예정인 학생이 조금 있나요? 지금 저희 광희중학교 학생 졸업생 2명 있습니다. 그래도 초등학교 팀이 그때 여기 지역 내에 있었는데 해체가 됐습니다.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로 당연히 진학하는 학생들이 없고, 그럼 당연히 중학생이 없으니까 고등학교도 힘들어지는 거고요. 조금 더 올라가서 빨리 때려. 학부모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 국가대표 김완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래 국가대표를 꿈꾸고 있는 김동균입니다. 40여 년 전 아버지 김완식 씨도 이곳에서 배구를 했습니다. 태극마크를 달고 코트를 빛내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국가대표였죠. 지금보다는 그때가 제가 보기엔 더 인기가 좋지 않았나. 그때 뭐 백구의 대전하고 뭐 슈퍼리그 이런 걸 하면요. 예, 그때 인기 더 좋았던 기억이 나는데. 한창 꿈과 실력을 키워가야 할 나이. 하지만 동균이는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일단 불안하고, 그리고 하다가 만약에 실패하면은 그런 거예요. 저희 때는 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입학하고 하다 보면 이 대학교 가서 또 실업이란 또 그 큰 무대 가서 또 뛴다는 그런 어떤 단계적으로 생각을 했지. 배구를 사랑하는 김완식 씨는 아들도 배구를 하길 바랬습니다. 함께 운동하는 것이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걱정도 된다는데요. 배구를 시작하게 되면 기본기부터 쭉 가르치는데 저희는 일단 대학교 진학이라는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성적이 우선이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기본기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잊혀지게 되죠. 지금 배구가 올림픽을 나간 지 남자 배구가 20년이 넘었거든요. 그것만 보더라도 배구인들의 현 주소가 정확히 보이는 거거든요. 남자 배구는 2000년 시드니 대회를 끝으로 무려 20년 동안 국제대회 본선 무대를 밟지 못했습니다. 한때 뜨거웠던 인기는 서서히 식어갔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초등부 배구팀은 물론 배구 선수 수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국제대회 부진이 관심 하락과 선수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된 거죠. 배구연맹에서 나름대로 유소년 육성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유소년 배구 교실을
전국의 16개 도시 42개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취미반이고 아마추어다 보니까 이게 엘리트 선수로 연결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배구연맹에서 직접적으로 코보 엘리트 유소년 팀을 이제 운영하기로 그렇게 방침을 세웠고요. 코보 유소년 팀이 하나 모델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프로팀에서도 각각 엘리트 유소년 팀을 운영하는 게 어떤 큰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소년 팀 창단이 중학교, 고등학교 팀까지 이어져 한국 배구계의 새로운 활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유소년 엘리트팀 창단에 나선 배구부. 한 발 빠르게 이미 선순환 구조를 현실화하기 시작한 곳이 있습니다. 저희는 중장거리 팀이거든요. 그래서 1500, 5000, 만미, 길게는 마라톤까지. 선수마다 스피드가 있는 선수가 있고 지구력이 좋은 선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스피드 훈련을 할 때는 스피드 훈련하는 선수들이 좀 끌어주고 그리고 지구력이 좋은 선수들은 지구력 훈련할 때 좀 이렇게 같이 해줌으로써 무척 좋죠. 개인 종목이지만 팀이 필요합니다. 스포츠는 함께 할 때 비로소 진짜 시너지가 납니다. 사, 5, 6, 7, 37. 어깨 흔들지 말고 수민이. 올해 팀에 새로운 선수가 들어왔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제 이름은 서수민이고 김천시청 육상 선수입니다. 나이는 20살 막내입니다. 처음에는 재미를 못 느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실력도 늘고 그 실력 늘면서 오는 성취감이랑 시합 때 그 잘 뛰었을 때 그 뿌듯함이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하고 싶었어요. 달리기가 좋았던 소녀는 그렇게 육상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창단 3년 차의 신생 실업팀. 그런데 왜 하필 비인기 종목인 육상 실업팀을 만들었을까요? 지역 육상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타지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김천시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이제 실업팀까지 같이 연계될 수 있게 그래서 김천시청 육상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강렬한 존재감을 남긴 육상 실업팀. 전국 무대에서 연이어 보여준 우수한 성과로 한국 육상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선 1인 1실 숙소와 4계절 냉난방이 지원되고요. 옷, 신발, 운동 필요한 용품. 그게 일단 제일 좋죠. 월급을 받는 게. 유소년이 계속 뛸 수 있는 선순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점점 줄어드는 현상을 어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선수가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투입한 시간, 자본, 노력이 경제적인 보답을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단순히 선수를 키우는 구조적인 문제를 넘어서 산업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유지하고 확장할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산업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비인기 종목이지만 국제 무대에서 꾸준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죠. 프로리그를 꿈꾸는 핸드볼 H리그 결승전 현장입니다. 저희 아이가 여기 핸드볼 어린이 클럽에서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에스코트 퀴즈로 같이 경기에 나올 겸 해서 오늘 관람을 하러 왔습니다. 이게 직관을 한번 하니까 이게 끊을 수가 없어요. 이 속도감 있는 경기 진행 방식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 그다음에 슛할 때 역동적인 모습이 진짜 멋있다고 생각해서 좋아하게 됩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핸드볼. 다시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한 종목이 더 크게 성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장 규모가 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매력적인 영향 있는 그런 탁월한 선수들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컨텐츠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뛰어난 실력으로 핸드볼의 가치를 높여온 선수들. 이들이 더 오래, 더 크게 뛸 수 있도록 팀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연습을 하다가 힘들다고 해서 나 힘들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못하죠. 절대 못하죠. 말해도 그냥 우스갯소리로 힘들어요 이렇게 하긴 하는데 받아들여지진 않았죠. 선수들이 가슴에 착용을 해서 심박수를 조금 체크를 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컨디션이 다운되면은 심박수가 갑자기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컨디션 좋은 날에는 평소보다 많이 뛰게 되어도 심박수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아서 저희가 게임할 때 좀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기의 승패에만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선수들을 관리하는 데 더 집중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경민 선수가 평소보단 좀 많이 올라가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보통 경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존 1에서 존 2에서 많이 있는 편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오늘 조금 피곤한 상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동적인 만큼 부상도 잦은 핸드볼. 맞춤형 분석이 부상은 줄이고 경기력은 높입니다. 운동이라는 게 항상 보면 힘들 때, 조금 힘들 때 그때 부상이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가 육안으로 보일 이게 다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같은 것들이 다 갖고 있으니까 그 선수들의 어떤 조금이라도 뭐 부상 예방에는 충분히 이게 활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엔 저희가 전방십자 선수 전방십자 파열이 좀 많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방십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른 부상도 한 명 외에는 수술한 선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좀 어색하고 그러기도 했을 텐데 지금은 좀 어때요? 너 잘하는 거 하라고 했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좀 자기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도움이 많이 됐구나. 저도 하기 전까지는 이게 되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약간 부정적이었던 생각이 긍정적으로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모든 스포츠가 다 평가를 받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되게 감정적으로나 멘탈적으로나 흔들릴 때가 많은데 꺼내서 응어리를 좀 풀 수 있게 좀 제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을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선수 한 명 한 명을 살피는 구단의 노력으로 H리그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은 선수들의 성장을 이끌며 선순환을 만들어가고 있죠. 무엇보다도 스포츠는 경쟁이 있어야 되고 시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경쟁은 있는데 시장이 부족합니다. 선진국들처럼 또 자본이 몰려들지도 않고 또 컨텐츠화도 되지 않고 있죠. 근데 이 생태계가 작동만 한다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 그 국가대표가 줄어드는 일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스포츠의 길. 이제는 더 넓고 단단하게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무대 뒤에서 묵묵히 K스포츠를 이끄는 모든 주인공들을 응원합니다. 여자 선수들은 평균 20대 초반에서 중반 하다가 은퇴를 하는 것 같아요. 제 인생을 살게 되면 내가 뭘 해야 될지 아직 잘 못 정한 것 같아요. 저는
절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음 큰 무대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Channel A